제 나이 75, 흙을 만지며 사는 늙은이에게 하루는 동틀역과 저물역, 딱 두 가지 시간으로만 나뉩니다. 꼭두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릴락 말락할 때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호미 하나 손에 쥐고 텃밭으로 향하는 것이 제 하루의 변치 않는 시작이지요. 제가 사는 이곳은 삐까번쩍한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는 도시와는 한참 거리가 먼 한적한 시골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이에요. 아들 재훈에도 이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느긋하게 걸어도 10분이면 닿는 거리에 비슷한 단층 주택을 얻어 살고 있고요. 영감은 먼저 좋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그 후로는 오직 하나뿐인 자식 새끼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제 둥지를 트니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따금씩 저를 보며 혼자 사는 노인네가 적적해서 어떡하냐고 걱정 섞인 질문을 건네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보이죠. 저에게는 이 작은 텃밭이 있어 적적할 틈도 외로울 겨를도 없거든요. 고랑마다 오밀조밀 자리 잡은 상추와 쑥갓, 대를 세워 올린 고추와 오이. 이 푸른 것들이야말로 저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자식이고 속 깊은 친구나 마찬가지랍니다.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면 주는 대로 생기를 뽐내며 쑥쑥 자라고 애정을 쏟으며 돌보면 쏟는 만큼 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주니 이 세상에 텃밭만큼 정직하고 기특한 녀석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나 오래 심은 상추는 제 정성을 알아주었는지 유독 잎이 연하고 아삭해서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 갓 따낸 상추에 직접 담근 된장 한 숟갈 푹 떠서 쌈을 싸먹으면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았죠. 혼자 먹기 아까워 동네 마실 갈 때마다 한 소쿠리씩 넉넉하게 따서 나눠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웃들은 경자신의 상추는 무슨 설탕을 뿌렸나 봐. 왜 이렇게 달아?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마치 자식이 큰 상이라도 받아온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지곤 했답니다. 내 손으로 키운 것들이 누군가의 입을 즐겁게 하고 그 밥상에 작은 행복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제게는 참으로 큰 보람이자 살아가는 낙이었지요. 하지만 이 소박한 보람을 유일하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 하나뿐인 며느리 오미경이었어요. 그 아이는 평생을 도시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흙이 묻은 채소나 제가 손수 담근 장과 김치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질색팔색을 했죠.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작년 김장철이 생각나네요. 제가 평생의 노하우를 담아 정성껏 담근 깍두기를 큰 통에 가득 담아다 줬더니 그걸 받아든 며느리가 뚜껑을 열어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는 대뜸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너무 쿰쿰하잖아요. 젓갈을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진하고 텁텁한 맛 싫어해요. 마트 가면 깔끔하고 시원한 맛으로 포장된 거 널렸는데 그 싸늘한 말투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다. 원래 김치란 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게 좋은 게지. 제가 애써 좋게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제 말을 잘랐어요. 에이, 어머님. 그건 다 옛날 말이고요. 요즘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재우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솔직히 좀 촌스럽잖아. 안 그래? 늘 그렇듯 제 아들 재우는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음란은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정성으로 담가주신 거잖아.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죠.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손님상에 이런 거 냈다가 요즘 입맛이 어떤데 망신이라도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사서 드세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성과 세월이 그 아이의 트렌드라는 말 한마디에 아주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네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들 생일이라고 큰맘 먹고 장만한 고운 빛깔의 비단 저고리를 입고 갔을 때도 그랬었죠. 그걸 본 며느리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니, 그 옷은 어디서 나셨어요? 칠순 잔치라도 하시는 줄 알았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옷을 입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좀 세련되게 입으셔야 아들도 밖에서 기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제 딴에는 아들 생일이라고 한껏 멋을 낸 것이었는데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늙은이의 주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제 옷차림을 몇 번이고 살피게 되었고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눈에 촌스러워 보일까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의 빗장은 저도 모르게 조금씩 닫히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던 그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였어요. 텃밭에서 호미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허리를 폈어요. 흙 묻은 손을 작업복 바지에 쓱쓱 문질러 닫고 전화를 받았죠. 며느리였어요. 그래 아가. 무슨 일이냐? 제 정겨운 목소리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용건부터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지금 어디세요? 밭에 계세요? 그래. 밭에 좀 나와 있었다. 날이 좋아서. 아,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재호 씨 회사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상사분들이라 제가 신경을 좀 써야 해서요. 저는 직감했죠. 또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은 퉁명스럽게 나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밑반찬 좀 넉넉하게 해서 가져오시라고요.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잖아요. 괜히 식당에서 시키는 것보다 정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처럼 짜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또다시 깍두기 사건이 떠올라 속에서 불이 났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 한 대여섯 명 될 것 같아요. 메뉴는 제가 대충 정해놨는데 잡채랑 갈비찜은 꼭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물도 한 서너 가지 무쳐 오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텃밭에 상추 많죠? 요즘 채소값도 비싼데 고기 구워 먹게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만 골라서 잔뜩 뜯어오세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손님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돈 안 받는 식당 주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 아이의 말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나 고마움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체면만이 가득했죠. 네가 마트 가서 장보고 직접 만들면 되지 않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또다시 그 말을 삼켜야 했어요. 만약 제가 거절이라도 하면
분명 아들 재우에게 전화해서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냐며 닥달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모든 화는 제 아들에게 돌아갈 테고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알았다. 그렇게 준비해보마. 마지못해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텃밭에 서 있었습니다. 제 발치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상추들을 보니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식들 같아서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아이에게 이 귀한 생명들은 그저 자신의 남편 체면을 세워줄 고깃쌈의 부속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지만 주말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부엌에 섰어요. 아들의 체면이 걸린 손님상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음식을 허투루 할 수는 없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갈비찜에 쓸 고기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엔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과 양파, 버섯을 정성껏 채 썰었죠. 지글지글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채소가 익어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제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평생 가족들의 밥상을 책임져 온 세월이 있으니 손은 기억하는 대로 척척 움직여 주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만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모든 음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추를 따러 텃밭으로 나갔어요. 아침 이슬을 촉촉하게 머금어 파릇파릇한 기운이 넘실 때는 상추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 모습에 제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나마 위로를 받는 듯 했죠. 저는 그 중에서도 벌레 하나 먹지 않고 가장 실하고 부드러운 잎들로만 정성껏 골라 소쿠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한 입 딸 때마다 맛있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유기농으로 애지중지 키운 탓에 잎사귀 뒷면에는 아주 작은 민달팽이 한 마리가 붙어 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게 바로 농약 한 번 안 치고 건강하게 키웠다는 살아있는 증거지. 저는 그 작은 생명체마저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조심스럽게 떼어내 흙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이 싱싱함을 그대로 아들네 식탁에 올려주고 싶었어요. 양손 가득 무겁게 음식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어요. 겨우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화려한 실내복 차림의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덥고 무거우셨겠네.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 말하면서도 눈은 제 손에 들린 음식 보따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죠. 마치 배달 온 음식을 확인하듯 제 손에서 음식들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들 재우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손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땀 흘리며 온 늙은 어미에게 물 한 잔 권하는 법이 없었죠. 제가 부엌으로 음식을 나르자 며느리는 자기가 주문한 음식들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듯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네, 됐네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제가 소중하게 들고 온 상추 소쿠리를 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상추잎 하나를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하는 듯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어 제 눈앞에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진딧물 한 마리가 잎사귀에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본 며느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죠. 야, 어머니,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벌레 붙은 것 좀 봐요. 세상에 징그러워. 손님들 오시는데 이런 걸 내놓으라고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 그건 유기농이라 그런 게다. 흙에서 자란 채소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물에 깨끗하게 씻으면 아무 문제 없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씻는다고요? 이 안에 벌레 알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아, 진짜 비위 상해서 못 살겠네. 전 이런 거 절대 못 먹어요. 우리 손님들 입맛은 얼마나 까다로운데. 며느리는 자기가 무슨 큰 피해라도 입은 사람처럼 펄펄 뛰며 난리를 쳤어요. 재호 씨, 당신은 저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당신 엄마가 지금 우리더러 벌레를 먹으라잖아요. 아들은 그저 여보, 진정 좀 해. 엄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씻으면 되지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물쭈물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 속은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 아이는 제가 밤잠 설쳐가며 준비하고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다온 상추가 가득 담긴 소쿠리를 통째로 들고 가더니 싱크대 음식물 처리기 구멍에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어요. 위잉하는 날카로운 기계 소음과 함께 제 마음과 같았던 파릇파릇한 상추들이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끔찍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어땠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오늘부로 우리 인연도 저 상추처럼 아주 깨끗하게 갈아버리자. 다시는 나 찾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네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제 등 뒤로 어머니, 엄마 하고 저를 부르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걸음을 멈추거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의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재우의 엄마도 미경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김경자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아들네 집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들끓던 분노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명확한 사실만이 제 안에 남았죠. 낡은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낡은 손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제가 직접 저장해 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빨간색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끊어지면 다시 걸려오고 또 끊어지면 다시 걸려왔죠. 한 번, 두 번, 10번. 마치 제가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듯이 집요하게 울려대는 그 벨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세월 며느리가 제게 퍼붓던 잔소리와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던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 아예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삐소리와 함께 화면이 까맣게 변하자 온 세상이 다 조용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어요. 텃밭에 나갈 채비 대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곧장 읍내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앳돼 보이는 젊은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전화번호를 좀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 아주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요. 깨끗하게요. 제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고는 더 묻지 않고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제 손으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새로운 번호가 적힌 작은 유심칩을 받아드는 순간 마치 제게 보이지 않게 씌워져 있던 무거운 족쇄가 철컥하고 풀려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이지 않고 현관으로 가 디지털 도어록의 덮개를 열었어요. 삐빅 삐빅.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는 단순한 기계음이 그날따라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 단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온전한 저만의 성이 된 셈이죠. 혹시나 아들 내외가 변명이라도 하러 무작정 집으로 찾아왔을 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하며 서 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통쾌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자식 같은 상추를 갈아버린 대가가 고작 문전박대인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텅 빈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으니 그제야 집안의 완벽한 고요함이 제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서 또 무슨 트집 잡는 전화가 올까 아들이 찾아와 아내 편을 들며 내 속을 뒤집어 놓을까 노심초사하던 지난 날들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사람들은 자식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을 아주 비정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단절이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비로소 되찾은 평온과 해방감으로 다가왔어요.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엄마와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랄까요.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저 혼자만을 위한 저녁을 차렸어요.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상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에 푹 찍어 입에 넣었어요. 아삭아삭 씹히는 상추의 단맛이 그날따라 유독 더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김경자. 이제부터는 오롯이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너로.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단조로워졌어요. 아들 내외에게 해다 바칠 반찬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남아 돌았죠.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 제 마음에 쌓여있던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던 중 저는 아주 낡고 손때 묻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시집 오기 전 글을 모르셨던 친정어머니께서 옆집 학생에게 부탁해 당신의 요리 비법을 받아 적게 하셨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 노트였죠.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각종 장아찌와 발효액을 담그는 비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집와서 아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느라 정신없어서 이 노트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의 첫 장을 넘기자 사냐초 효소 장아찌, 우리 딸 경자 굶지 말라고라는 애틋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어릴 적 어머니께서 뒷산에서 직접 뜯어온 이름 모를 풀들로 짭짤하면서도 향긋한 장아찌를 담가주시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뜨거운 밥에 장아찌 한 조각만 얹어 먹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었죠.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잊고 있던 어머니의 손맛을 추억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 내외에게 해주던 음식이 언제나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가득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노트는 제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즐거움을 속삭여주는 것 같았어요. 마침 읍내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우리 동네 전통음식 명인에게 배우는 발효음식 만들기 강좌 수강생 모집 공고가 생각났어요. 전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딜 가서 뭘 배운다고라며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든 무처럼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지.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강좌가 열리는 요리실에는 저처럼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업고 온 젊은 세대, 그리고 심지어는 알치마를 두른 젊은 총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무언가를 배우려는 열정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죠. 그 생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 있으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의 강의 주제는 제철 채소로 장아찌 담그기였어요. 강사님이 설명하는 방법은 제가 알던 전통 방식과는 조금 달랐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했죠. 수업 도중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새댁이 간장과 설탕, 식초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 쩔쩔매고 있더군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짜지 않고 맛있게 되죠? 저는 할 때마다 맛이 달라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새댁, 간장이 너무 많은 것 같네. 거기에 설탕이랑 식초를 반 컵씩 더 넣고 혹시 집에 매실청 있으면 그걸 한 숟갈 넣어봐. 그럼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돌 거야라고 조언을 건넸어요. 제 말대로 양념을 조절한 새댁은 맛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대박!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식당 하셨어요? 정말 최고예요. 그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에 제 어깨가 으쓱해지고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누군가에게 제 작은 지식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잊고 있던 보람과 즐거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분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창고에서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다시 한번 제대로 담가보는 거야. 돈 받고 파는 것보다 더 맛있게 내 모든 정성을 담아서 어머니의 그 맛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재현해 보는 거지.
저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눈에 익혀두었던 쌉싸름한 맛의 사냐초들을 직접 뜯었죠.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니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쳐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정성을 다해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간장을 황금 비율로 끓이고 알맞게 식히고 정갈하게 다듬은 재료 위에 붓는 모든 과정이 신기하게도 전혀 힘들거나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꼬박 며칠간의 숙성 시간을 거쳐 마침내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작품, 사냐초 효소 장아찌가 완성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잘 숙성된 장아찌 한 조각을 맛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맛, 따뜻하고 깊었던 어머니의 손맛이 제 입안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자신감과 삶의 기쁨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맛이었어요. 제가 담근 사냐초 장아찌는 성공적이었어요. 며칠을 더 숙성시키니 맛이 한층 더 깊어졌지요. 제 입에만 맛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주민센터 강좌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맛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반찬통 여러 개의 장아찌를 정갈하게 나눠 담아 다음 수업이 있는 날 가져갔어요. 다들 이것 좀 맛봐요. 내가 옛날 방식 그대로 한번 담가봤어. 제 말에 다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젓가락을 들더군요. 장아찌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어머, 경자씨. 이게 정말 직접 담근 거라고? 세상에 파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네. 그러게 말이야. 짜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향이 좋아? 입안에 향긋한 풀내음이 가득 퍼지는 것 같아. 비법이 뭐야, 비법이?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줘요. 쏟아지는 칭찬에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수십 년 만에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칭찬에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죠. 그저 잊고 있던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니. 아들 내외에게 구박만 받던 제 손맛이 이곳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이 나서 몇 통의 장아찌를 더 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웃들에게 한 통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죠. 한편 그 시각 아들 재훈의 집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그들은 서서히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며느리 미경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삐치셔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신 분인데 돈 떨어지고 몸 아프면 결국 재호 씨한테 먼저 연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진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그 여인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사실 아들 내외는 최근에 무리해서 사업을 하나 벌였는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신용만으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집은 대출도 하나 없고 깨끗하잖아요. 잠깐만 담보로 쓰고 사업만 잘 되면 금방 빼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는 매달 용돈도 두둑하게 드릴게요. 응? 며느리는 제게 그런 제안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상추를 들고 아들네 집에 갔던 그날, 사실 그들은 손님 접대가 끝나면 그 이야기를 꺼낼 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담보 서류를 재촉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재우 고객님, 말씀하신 담보 서류는 언제쯤 준비되시는 겁니까? 더 이상 기다려드리기 힘듭니다. 이번 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은 어려운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재우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재우가 초조한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큰일 났어. 은행에서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통보가 왔어. 어떻게든 어머니를 만나서 설득해야 해. 그러자 미경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짜증을 냈어요. 아니, 그 늙은이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시네. 당신은 아들이면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셨는데 당신이 그때 상추만 안 버렸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잖아. 처음으로 재우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죠. 미경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벌레 나온 더러운 걸 손님상에 내놓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당신이야말로 중간에서 아들 노릇을 제대로 했어 봐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나? 두 사람의 고성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이게 다 네가 어머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그런 거 아니야. 웃기시네. 당신이야말로 마마보이처럼 구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던 그들은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냉랭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에 가장 중요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라지자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관계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물론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저 제 작은 텃밭과 부엌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싹을 틔우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주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제 마음은 아마 더 일찍 그리고 더 단단하게 굳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 장아찌는 생각지도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중 한 분이 며느리가 가입해 있다는 지역 맘카페라는 곳에 제 장아찌에 대한 후기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죠. 제목 저희 동네에 숨어 계시던 장아찌 명인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제가 오늘 정말 인생 장아찌를 맛봐서 이 감동을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 전통음식 강좌에서 만난 할머님이 계신데요. 취미로 담갔다며 장아찌를 한 통 주셨는데 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에요. 짜지도 달지도 않으면서 입안에 남는 그 향긋함과 깊은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비법을 여쭤보니 할머님, 어머님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뒷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야초로 담그신 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장아찌랑은 차원이 달라요. 혹시 저처럼 맛있는 밑반찬에 목마르셨던 분들, 이 할머님 손맛 한번 보셔야 합니다. 강추. 저는 컴퓨터는커녕 손전화 문자도 겨우 보내는 사람이라 그런 글이 올라온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글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맘카페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쪽지가 빗발쳤어요. 어딘가요? 저도 사고 싶어요. 공동구매 추진해 주세요. 제발요. 저희 아이가 입이 짧은데 이 장아찌라면 밥 2그릇 먹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제게 전해준 것은 주민센터 강좌에서 알게 된 한 젊은 총각이었어요.
이름은 박서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가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잠시 할머니 댁에 내려와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강좌에 나타난 모습이 신기해서 눈여겨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총각의 할머니가 바로 제게 장아찌 칭찬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분 중 하나였죠. 어느 날 서준 총각이 할머니 심부름이라며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제 할머니께서 어르신 장아찌가 너무 맛있다고 혹시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얼른 장아찌 한 통을 새로 내어주었죠. 장아찌를 맛본 서준 총각은 할머니보다 더 호들갑스럽게 감탄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건강하면서도 깊은 맛. 할머니, 혹시 이거 팔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팔다니? 내가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는 재미로 하는 게지. 제가 손사래를 치자 서준 총각은 자신의 손전화를 꺼내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바로 그 맘카페에 올라온 글과 수많은 댓글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이 동네 엄마들이 할머니 장아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다들 돈 주고서라도 사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에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 손맛을 칭찬하고 제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에요. 제가 요즘 귀농을 준비하면서 온라인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장아찌만 맛있게 담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해볼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지만 서준 총각의 반짝이는 눈과 진심 어린 설득에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 재능을 알아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죠.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아들 내외에게 짓밟혔던 내 자존심을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보는 거야. 그날 이후 서준 총각은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는 제게 온라인 스토어라는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경자 할머니의 텃밭이라는 정겨운 상호명도 지어주었어요. 함께 읍내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아찌를 담을 예쁜 유리병을 고르고 제가 직접 쓴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소박한 상표도 만들었죠. 서준 총각은 제 작업 과정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농약 한번 치지 않은 텃밭의 모습, 뒷산에서 직접 사냐초를 채취하는 제 모습, 전통 가마솥에 간장을 다리는 모습까지 저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드디어 첫 판매를 시작하는 날, 저희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장아찌 100병을 온라인 스토어에 올렸어요. 할머니, 과연 팔릴까요? 서준 총각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하늘에 맡겨야지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사실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판매를 시작한다는 글을 올린 지 단 10분 만에 준비했던 100병이 전부 순식간에 팔려나간 것이었어요. 품절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서준 총각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를 껴안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후반전이 아주 멋지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은행에서 제시한 마지막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아들 재우와
며느리 미경이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 집 담보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야만 했죠. 전화도 안 되고 사는 곳을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무작정 집으로 찾아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준 총각과 함께 다음 판매를 위해 장아찌를 병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서준 총각이 인터폰을 향해 묻자 화면에는 잔뜩 굳은 얼굴의 재우와 미경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피하지 말자. 서준 총각이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문 열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그냥 둬라.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야. 밖에서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할 말 있어요. 재우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해, 응?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인터폰 화면 속에 두 사람을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몇 번을 더 초인종을 누르던 미경이는 문이 열리지 않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 잠그고 계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유치하게 정말. 문 여시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쿵쿵 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폰 너머로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 제 목소리를 들은 미경이는 더욱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뭐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사업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어머니 집 그거 잠깐만 담보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평생 아들 위해서 사셨다면서 아들 앞길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 있냐고요. 그제야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제 안이나 건강이 걱정돼서 온 것이 아니라 제 집을 담보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내 집은 내 것이다. 니들 사업 자금 대주려고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 아니야.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저의 단호한 말에 재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미경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경찰이요? 부르세요. 어디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늙은 부모 내팽개치고 재산만 탐내는 자식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시게요?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그들의 소란이 계속되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웬 소란이야? 댁들은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옆집 할머니는 제가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이었죠. 미경이는 이웃이 나타나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이 집 아들 내외인데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치매 증상이 오셨는지 저희를 못 알아보시고 문을 안 열어주셔서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 말에 옆집 할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치매? 경자 씨가 얼마나 정신이 맑은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도 나랑 밭에서 같이 김맸어.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거 아니고. 바로 그때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동네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저희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두 명의 젊은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나타나자 미경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재우는 아예 고개를 푹 숙여버렸고요. 결국 그들은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한참 동안이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어요. 이웃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죠. 아이고, 쯧쯧. 경자씨가 저것들 때문에 속 꽤나 썩었겠네. 멀쩡하게 생겨서는 늙은 어미집 뺏으러 온 건가 봐. 아들 내외는 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제대로 망신을 당하고 결국 경찰의 제지를 받으며 쫓겨나듯 제 집 앞을 떠나야 했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미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비록 제 손으로 인연을 끊어냈다고는 하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과 그 아내가 경찰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본 것이 편치만은 않았죠. 제가 너무 모질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은 서준 총각이었어요.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할머니 자신을 지키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경자 할머니의 텃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서준 총각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발전이라니? 사람들이 할머니의 장아찌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도 직접 보고 듣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텃밭을 가꾸고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시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였지만 서준 총각의 설명을 듣고 나니 대충 어떤 것인지 감이 왔어요. 늙은 내 얼굴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서준 총각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은 이제 그냥 물건만 사지 않아요.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와 진정성을 사요. 할머니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서준 총각은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 상추를 따는 모습,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며 간장을 다리는 모습, 가리고 장아찌를 담그며 구성진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까지 제 소박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삐걱거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의 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서준 총각은 거기에 예쁜 배경음악과 자막을 넣어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첫 영상이 경자 할머니의 텃밭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할머니 너무 고우세요.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음식에 대한 할머니의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 모든 영상 다 챙겨볼게요. 영상은 맘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훌쩍 넘겼고 저희 온라인 스토어는 밀려드는 주문에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장아찌 할머니로 불리며 온라인상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이었죠. 유명세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날 국내에서 가장 큰 홈쇼핑 채널의 MD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르신, 유튜브 영상 보고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 채널에서 어르신의 장아찌를 판매하고 싶어요. 어르신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장아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아마 방송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곳에 나가서 장사를 한단 말인가. 하지만 MD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인생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저희가 최고의 조건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어요. 곁에 있던 서준 총각도 제 등을 떠밀었죠. 할머니,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도전을 결심했어요. 그래, 까짓것 한번 해보는 거야.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홈쇼핑 방송 날짜가 잡히자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저와 서준 총각 둘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다들 나 좀 도와줘요. 일당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제 말에 동네 할머니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그렇게 저희 집 옆에 있던 낡은 창고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깔끔한 작업장으로 변신했어요. 경자 할머니의 텃밭은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이자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북적이는 작업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따뜻한 정과 위로를 저는 이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 정말로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의 것이 되어 빛나고 있었어요. 홈쇼핑 방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제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일은 이제 제법 그럴듯한 작업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동네 이웃들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 제각기 맡은 자리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마치 큰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아찌를 만드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동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업장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동안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한 질투와 증오를 키워가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 며느리 오미경이었어요. 경찰 소동으로 동네에서 망신을 당하고 은행 대출 계획마저 완전히 무산된 그 아이는 모든 책임을 저와 제 아들 재우에게 돌리며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는 자신의 손전화로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모양입니다. 화면 속에서 낡은 시골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화면 속의 저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알던 주눅 들고 기죽어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음식 철학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칭찬을 받는 경자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영상 아래에 달린 댓글들은 미경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할머니,
너무 멋지세요. 제 롤모델이에요. 저런 시어머니라면 매일 업고 다닐 텐데 아들 며느리는 복받은 줄 알아야 해요. 그 댓글들을 읽는 미경이의 얼굴은 질투와 배신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나 없이 저렇게 행복하다고? 나를 내팽개치고 내 남편 돈으로 사업을 벌여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용서할 수 없어. 그 아이는 제가 아들의 돈, 즉 자신들의 돈을 훔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미경이는 퇴근한 재호를 붙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봤어? 당신 엄마가 지금 인터넷 스타가 된 거 봤냐고. 우리한테는 돈 한 푼 못 보태준다더니 뒤로는 우리 돈 빼돌려서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야. 재호는 아내의 억지에 기가 막혔지만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리 돈을 왜 빼돌려?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저 늙은이가 우리 인생을 망쳐놨는데 당신은 아직도 엄마 타령이야? 두고 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며칠 뒤 미경이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어설프게 모방하여 자신도 온라인으로 음식을 팔아보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늙은이의 촌스러운 장아찌가 인기가 있으면 젊고 세련된 내 피클은 얼마나 더 잘 팔리겠어? 미경이는 젊은 며느리의 트렌디한 테이블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값싼 수입산 오이와 물을 사다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레시피로 하룻밤 만에 뚝딱 피클을 만들었죠. 제 정성과 세월이 담긴 장아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깊이도 철학도 없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포장에는 온갖 공을 들였어요. 비싼 수입 유리병을 사고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긴 것처럼 보이는 세련된 상표를 붙였죠.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요리 연구가라도 되는 것처럼 하얀 원피스를 차려입고 피클병 옆에서 우아한 포즈를 취하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해시태그 수제 피클, 해시태그 트렌디맘, 해시태그 홈쿡 같은 번지르르한 해시태그도 잔뜩 달아서요. 재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기나 해?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미경이는 그런 남편을 비웃으며 대꾸했죠. 장난? 당신이야말로 뭘 몰라서 하는 소리네.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비즈니스라고. 당신 엄마처럼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건 구식이야. 이렇게 세련되게 감성으로 파는 거라고. 두고 봐. 한 달 안에 당신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벌 테니까.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진에 속아 주문을 하긴 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하나같이 혹평을 쏟아냈어요. 이게 무슨 수제 피클이에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피클 주스에 오이 담근 맛인데요. 너무 무르고 아삭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돈 아깝네요. 포장값만 비싸고 내용물은 형편없음. 절대 비추천. 미경이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난과 환불 요구 댓글이 빗발쳤어요. 미경이는 자신의 실력 부족은 인정하지 않고 요즘 손님들은 입맛이 너무 저렴해서 문제야. 이 고급스러운 맛을 모르다니라며 오히려 손님들을 탓했어요. 자신의 얄팍한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미경이의 마음속에서는 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시커멓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경이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었죠. 그 아이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개의 가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 맘카페에 아주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루머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목 경자 할머니네 장아찌, 위생 상태 정말 충격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경자 할머니네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방송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실상은 정말 엉망이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작업장 위생이 정말 최악입니다. 할머니는 손도 잘 씻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진 재료도 그냥 주워서 사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산 재료만 쓴다고 광고하지만 그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밤에 몰래 값싼 중국산 재료를 들여와서 섞어 쓰고 있어요. 심지어 손님들이 반품한 장아찌를 다시 새 병에 담아 파는 것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곧 홈쇼핑 방송도 한다던데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폭로합니다. 그 글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미경이는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자신이 만들어둔 다른 가짜 아이디로 접속해 어머 정말이에요? 충격이네요. 어쩐지 맛이 예전 같지 않더라니. 홈쇼핑 당장 취소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댓글들을 연달아 달며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끈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곧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악성 루머는 검은 연기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인터넷 세상을 뒤덮었어요. 특히 홈쇼핑 방송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죠. 아침에 작업장으로 출근한 서준 총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내민 손전화 화면에는 맘카페에 올라온 그 거짓투성이의 글과 수백 개가 넘는 비난의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글을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이 단 하나의 거짓글 때문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자식들인데,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왔는데, 제 중얼거림에 함께 글을 읽던 동네 이웃들도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니, 어떤 천하에 몹쓸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 우리가 여기서 매일같이 일하는데 우리가 산증인이야. 맞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깔끔한 분인데 자기 몸보다 재료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한테 어떻게 이런 누명을 씌워. 다들 제 일처럼 억울해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대중들은 냉정했어요. 저희 온라인 스토어 게시판에는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글과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홈쇼핑 회사에서도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어요.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방송은 진행하기 어렵죠.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에요. 최악의 위기였어요. 이대로라면 홈쇼핑 방송은커녕 제가 애지중지 키워온 경자 할머니의 텃밭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명 속에 사라질 판이었죠. 서준 총각은 당장이라도 반박글을 올려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저는 그를 말렸어요. 서준 총각, 잠깐만 진정해봐. 지금 우리가 흥분해서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걸 보여줘야 해.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 뱀이 허물을 벗고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되는 게야.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청 위생과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경자 할머니의 텃밭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저희 작업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어 지금 당장 불시 위생 점검을 나와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죠. 보통은 점검을 피하려고 하지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2시간 뒤 위생과 직원 2명이 저희 작업장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그들에게 작업장의 모든 곳을 냉장고 구석구석과 재료 창고까지 전부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매의 눈으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폈지만 먼지 한 톨, 유통기한 지난 재료 하나 찾아낼 수 없었죠. 오히려 완벽하게 정리된 위생 상태에 혀를 내둘렀어요. 모든 점검을 마친 직원은 제게 식품위생 최고 등급이 찍힌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점검 다녀본 업체 중에 가장 깨끗하네요. 저는 그 확인서를 높이 들고 서준 총각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자고. 서준 총각은 제 뜻을 즉시 알아차리고는 유튜브 채널에 긴급 공지를 띄웠어요. 금일 오후 2시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경자 할머니의 텃밭 긴급 라이브 방송. 오후 2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동시 접속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과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저는 가장 먼저 군청에서 발급받은 위생 확인서를 카메라 앞에 내보였어요. 그리고 서준 총각에게 카메라를 들게 하고 작업장 곳곳을 하나하나 비추며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쓰는 재료들입니다. 저는 창고에 쌓인 국산 농산물 포대를 일일이 뜯어 원산지 증명서를 보여주었고 냉장고를 여러 재료들의 신선한 상태를 직접 확인시켜 주었어요. 저희는 그날 쓸 재료는 그날 아침에 손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제 진심 어린 목소리와 눈빛은 화면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 했어요.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순식간에 저를 응원하는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믿어요. 저렇게 깨끗한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거짓말 퍼뜨린 사람. 꼭 잡아서 혼내주세요. 바로 그때 저희의 충성 고객들과 동네 이웃들이 맘카페와 각종 커뮤니티에 저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자 할머니네 단골인데 맛이 변하기는커녕 날마다 더 깊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바로 옆집 사는데 할머니네 작업장에 중국산 재료 들어가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글 쓴 사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어요. 여론은 거짓 루머를 퍼뜨린 사람에 대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죠. 네티즌 수사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익명의 글쓴이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서준 총각 역시 자신의 IT 지식을 총동원해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거짓의 근원지가 바로 제 며느리 오미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야 말았어요. 오미경이가 다른 아이디로 활동하며 올렸던 글에서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진 속 배경이 루머를 올린 아이디가 과거에
올렸던 다른 글의 사진 속 배경과 일치했던 겁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맘카페 운영자는 즉시 오미경을 강제 탈퇴시키고 카페 전체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어요. 경자 할머니의 텃밭에 대한 악성 루머는 한 회원의 악의적인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경자 할머니와 업체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회원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경이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전 국민적인 진상 며느리로 낙인 찍히며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온라인 세상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만 것이었죠. 서준 총각이 제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대체 무엇이 그 아이를 그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며느리가 벌인 파렴치한 소동의 여파는 단순히 인터넷 세상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미경이의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며 애써 부정하던 사돈어른 내외는 맘카페에 올라온 공식 사과문과 딸의 실명이 거론된 기사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빚 한 번 안 지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들이었기에 딸이 저지른 일은 그야말로 집안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한참 작업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홈쇼핑에 나갈 장아찌를 포장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에 익은 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부인, 저 미경이 엄마입니다. 안사돈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끝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죠. 제가 사부인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한 번만 뵙고 용서를 빌게 해주십시오. 저는 차마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 오후에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사돈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고 그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해 보였어요. 안사돈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부인 하고 외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사돈, 이러지 마십시오.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지요.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사돈 양반이었어요. 면목이 없어요, 사부인.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렇게 못되고 악한 아이로 자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안사돈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저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시어른께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부인께서 평생을 얼마나 정성으로 자식을 키우고 또 저희 딸아이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요. 저희가 대신 100번 1000번이라도 사죄하겠어요. 부디 저희를 봐서라도 미경이 그 못난 것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돈 부부는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사돈, 일어나십시오. 두 분께서 제게 사죄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 역시 아들 하나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 말에 안사돈은 더욱더 서럽게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대추차 2잔을 내어왔어요. 하지만 사돈, 용서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미경이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제 아들 재우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지요. 저와 그 아이의 인연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 아이가 제 상추를 음식물 처리기에 갈아버렸을 때,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어떤 동정이나 미련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죠. 사돈 부부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가 내어준 차를 소리 없이 마실 뿐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간 사돈 부부는 딸 미경이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너는 당장 사부인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느냐. 고 호통치는 아버지에게 미경이는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늙은이가 먼저 우리를 무시했잖아. 라며 악을 썼다고 해요. 그 모습에 완전히 실망한 사돈 양반은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전까지 다시는 우리를 부모라고 부를 생각도 마라. 는 말을 남기고는 딸과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 아들 재호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며느리 오미경은 시댁뿐만 아니라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친정에서마저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어요. 제가 사돈 부부를 만나고 있던 그 시각, 아들 재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지른 일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재호는 회사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김대리, 장모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어? 와이프가 아주 효녀네, 효녀야. 그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재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재우는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 미경이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쿠션을 집어 던지고 잡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죠. 미경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을 퍼부었어요. 당신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당신 아내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당신 엄마한테 가서 당장 고소 취하하라고 말했어야지. 재우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지치고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죠. 고소? 엄마는 당신 고소하지도 않았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야. 당신의 그 끝없는 질투와 이기심이 당신을 괴물로 만든 거라고. 재우의 차가운 말에 미경이는 잠시 할 말을 잃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괴물? 당신 지금 나보고 괴물이라고 했어? 당신 엄마. 그 늙은이가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돈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잖아. 만약에 그때 순순히 집 담보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 순간 재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지난 몇 년간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자신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아들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재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가지를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재우의 행동에 당황한 미경이가 물었어요. 가방을 다 챙긴 재우는 아내를 싸늘하게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단 하루도 같이 살 자신이 없어.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값 평생 혼자서 치르면서 살아. 이건 내 마지막 배려야. 뭐? 이혼하자고?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야, 김재우. 너 거기 안 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비명을 뒤로 한 채 재우는 그 지옥 같던 집을 빠져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던 재우는 차를 몰아 하염없이 밤거리를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잊고 있던 어머니의 온기가 그리워졌어요. 구수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된장찌개, 아삭하고 시원했던 어머니의 김치가 사무치게 먹고 싶어졌죠. 재우는 차 안에서 손전화를 꺼내 경자 할머니의 텃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어요.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웃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음식을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어요. 재우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저 행복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재우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꼴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차를 돌려 제가 사는 동네 어귀의 어두운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불이 환하게 켜진 제 집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감히 다가갈 용기도 문을 두드릴 자격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제 아들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홈쇼핑 방송 날이 밝았어요. 저는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았지 방송국이라는 곳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세상이었어요. 낯설고 두려운 마음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죠. 동이 트자마자 저를 데리러 온 서준 총각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제멋대로 뛰어댔어요. 할머니, 청심환이라도 하나 드실래요? 제 긴장을 눈치챈 서준 총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김경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죠. 방송국에 도착하니 그 거대하고 복잡한 풍경에 저는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대기실로 안내받자 그곳에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함께 와준 동네 이웃들과 서준 총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자씨 힘내. 우리가 보고 있을게. 할머니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최고니까요. 그들의 따뜻한 격려에 바짝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방송 작가라는 젊은 여자가 들어와 제게 대본이라며 종이 몇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해야 할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 외워서 하는 건 더 못해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작가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옆에 있던 PD와 무언가 상의를 하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르신.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잘 맞춰보겠어요. 드디어 방송 시작 10분 전,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스튜디오로 들어섰어요. 세트장은 마치 저희 집 부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아늑하고 정겹게 꾸며져 있었어요. 제 앞에는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할 아주 인상이 좋은 젊은 쇼호스트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너무 고우십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에 저는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저를 향해 켜지고 감독의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그분을 모셨어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주인공, 정성과 진심으로 역사를 만드는 분이죠. 경자 할머니 김경자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쇼호스트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쇼호스트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며 단답형으로 겨우 대답할 뿐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대기실에 서준 총각과 이웃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쇼호스트가 제 장아찌의 비법에 대해 묻는 순간 거짓말처럼 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장아찌 맛의 비결이 대체 뭔가요? 정말 특별한데요. 그 질문에 제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얼굴과 제가 평생을 갖고 온 작은 텃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비결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세월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담그는 것 뿐이지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경자야, 음식에 거짓을 섞으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사람의 혀가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든 네 손이다. 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제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요. 이 장아찌에 들어가는 풀 하나하나 제가 직접 뒷산에 올라가 해 뜨는 시간에만 골라서 뜯어온 것들이에요. 간장도 제가 직접 담근 조선 간장만 쓰고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재료들이 가진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나거든요.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라 제 인생이고 제 철학입니다. 저는 어느새 막힘없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고 있었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하게 달아올랐어요. 쇼호스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화면 한쪽에 표시되던 주문 전화 그래프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방송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쇼호스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손맛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혹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제 상처를, 제 아픈 과거를 굳이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그 사건을 외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게는 아주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자식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텃밭에서 가장 실하고 예쁜 상추들만 골라 정성껏 따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그 상추에 작은 벌레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상추 전부를 음식물 처리기에 갈아버렸어요. 제 고백에 스튜디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슈호스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쏟아온 내리사랑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정성과 마음이 그 기계 속에서 상추와 함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제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은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한 소쿠리의 상추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오롯이 김경자라는 제 이름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스튜디오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슈호스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방송 화면 아래로는 저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자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가 준비했던 장아찌 5천 세트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전량 매진되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서준 총각과 이웃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아픔에 공감하고 제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제 홈쇼핑 방송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유명 인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는 법이었어요. 제 성공 소식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며느리 미경이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혼 서류를 받고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해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저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할머니가 되었으니 그 질투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해. 저 늙은이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어. 완전히 코너에 몰린 미경이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며칠 뒤 제가 한 방송사와 후속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방송국 로비는 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과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제가 서준 총각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들려왔어요. 다 비켜요.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쳐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는 며칠 밤낮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는 미경이가 서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손에는 국민 할머니의 두 얼굴, 돈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은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적힌 엉성한 피켓이 들려 있었죠. 미경이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재호 씨 인생만은 망치지 말아주세요. 저 돈 때문에 아들 인생을 망치는 악독한 분이시라고요. 그 아이는 마치 제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처절한 연극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제 홈쇼핑 방송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대중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히려 여기저기서 미경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 여자, 그때 그 며느리 아니야? 진짜 뻔뻔하다. 누가 누굴 망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저러고 있네. 상추 갈아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욕먹는 거야. 경찰 불러요. 영업방해죄로 신고해야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싸늘한 반응에 미경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 아이의 표정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때 서준 총각과 방송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서며 미경이를 제지했어요. 저는 그 어깨 너머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미경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향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보다도 제 침묵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말없이 몸을 돌려 방송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등 뒤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미경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그 아이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며느리가 방송국 앞에서 벌인 추악한 소동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잊혀갔어요. 그 사이 제 아들 재우는 미경이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재우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의 일부를 위자료로 떼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 미경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더 이상 듣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이름이었으니까요.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홈쇼핑 방송의 성공 이후 저희 경자 할머니의 텃밭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제한이 쇄도했지만 저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제 철학을 지키며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우체부가 제게 작은 등기우편 하나를 건네주고 갔어요. 발신인의 이름은 김재우. 제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차마 뜯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가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았을까?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일까? 복잡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편지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제 아들의 서툰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인 아들 재우입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편지 속에는 그 흔한 변명이나 핑계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대한 절절한 후회와 제게 지은 죄에 대한 참회의 고백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옆에서 동조하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성과 마음을 저는 고작 제 한 몸 편하자고 헌심짝처럼 내버렸어요. 저는 아들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상추를 들고 저희 집 현관을 나서시던 날 저는 붙잡았어야 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룬 날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요. 그저 제 죄를 고백하고 어머니께 아주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글씨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져나갔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홀로 서기를 시작한 아들이 대견하고 안쓰러워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답장을 썼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진심을 담은 짧은 편지를 완성했어요. 내 아들 재우에게 네가 보낸 편지는 잘 읽어보았다. 네 마음이 어떠할지 이 어미는 다 안다. 어미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을 뿐이다. 재우야,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단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흙을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네 편지를 읽으니 이제 너도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하거라. 그리고 네 인생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거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떳떳한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어미를 찾아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자꾸나.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저는 그 편지를 아들이 일하고 있다는 작은 물류센터 주소로 붙였어요.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이자 가장 큰 응원이었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갔어요. 경자 할머니의 텃밭은 이제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사업 수익의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동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매주 밑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에서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어요. 저희 작업장에서는 연말을 맞아 동네 어르신들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잔치 준비로 분주한 작업장은 명절을 앞둔 시골의 큰 집처럼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어요. 바로 그때 작업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이전보다 살은 조금 빠졌지만 한결 단단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 제 아들 재우였어요. 재우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서준 총각과 동네 이웃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켰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재우를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재우 총각 아니야? 어서 와. 잘 왔다. 밖에 추운데 이리 와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들어요. 재우는 그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말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하면서 연신 구슬땀을 흘렸죠. 잔치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작업장에는 저와 서준 총각, 그리고 재우, 이렇게 셋만 남았어요. 재우는 제 앞에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돈 봉투를 받지 않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됐다, 아들아. 네 마음만 받으마. 대신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자고 가거라. 내일 아침에 엄마가 아주 맛있는 밥 지어주마. 제 말에 아들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네, 어머니. 그날 밤 저희 집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어요. 밤사이 하얗게 내린 눈이 텃밭을 이불처럼 포근하게 덮고 있었죠. 저는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겨울 시금치를 한 움큼 캤어요. 그리고는 가마솥에 불을 지펴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위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아침 밥상에는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시금치국,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산야초, 장아찌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풍성했어요. 저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아들은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하고 또 오너라.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으니까요. 대문 밖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나약하고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어른의 모습이었죠. 저는 마당에 서서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작은 텃밭으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한 채의 집을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족과 나 자신을 얻었어요. 하얀 눈밭 위로 새로운 봄의 희망이 저 멀리 떠오르는 아침 해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